지구. 달 호텔에서 지구를 보면 우편엽서 한 장 같아. 나뭇잎 한 장 같아. 훅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 별이 아직은 은하계의 오아시스인 모양이다. 우주의 샘물인 모양이다. 지구 여관에 깃들어 잠을 청하는 사람들이 만원이다. 방이 없어 떠나는 새, 나무, 파도, 두꺼비, 호랑이, 표범, 돌고래, 청개구리, 홍새, 사탕 단풍나무, 바람꽃, 무지개, 우렁이, 가재, 반딧불이 많기도 하다. 달 호텔 테라스에서 턱을 겨고 쳐다본 지구는 쓸 수 있는 말만 적을 수 있는 엽서 한 입 같아. 1990년대에 어떤 문예지에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문예지는 지금 생각이 안 나고 정확히 생각이 안 나고 1999년에 제 세 번째 시집 영원의 북쪽에 이제 이 시가 실리게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시집을 5권을 했습니다. 5권을 했으니까 보통 시집당 한 50편, 많으면 60편 이렇게 되니까 전부 합치면 250편이 조금 넘는데 유일하게 제 작품 중에서 교과서에 뭐 저의 대표작이라고 해도 될 수 있는 작품인데 제가 20대 때부터 이제 시를 쓰면서 그런 건 있었죠. 저뿐만 아니고 아마 문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야망이라든가 그런 욕망이 있을 거예요. 자기 작품이 문학사에서 살아남기를 바라는. 저는 그것보다는 제가 그때 품었던 거는 내 작품이 사람들 입에 해자가 되고 생활 속에 있으면서 그런 시가 있었지. 그런 시를 쓰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건 제가 아직까지 못 쓴 것 같고 지금 시가 유일하게 이제 교과서에 있고 이 시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가졌던 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고 뭐 시인은 자기 시에 대해서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는 게 사실은 좋다고 생각해요. 본전 찾기가 좀 쉽지가 않고 잘못하다가는 이제 자기 시 읽기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 시를 쓸 수밖에 없던 어떤 밑바탕적인 생각들을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적어도 바다 건너에 뭐가 있는지 500년 전만 해도 바다 건너에 뭐가 있는지 몰랐고 아마 조물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조물주가 있다 그러면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이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이렇게 흥행에 성공할 줄은 아마 조물주도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는 인류가 어쨌든 인간 없는 지구는 가능하지만 지구 없는 인간은 불가능하고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지구의 주인은 지구다. 인간의 힘이 세져도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가장 이 시에서 중요한 제가 배경을 깔고 있었던 생각 같아요. 아마 이 지구라는 시는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라면 누가 읽어도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이 시는 번역을 해서 외국 사람한테 보여줘도 이 시는 뭘 얘기할 것 같은 그런 것들 그런 어떤 보편적인 그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 같고 지구의 위기 결국 인간의 위기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고찰 같은 것들을 중시해서 이 시가 실리지 않았을까 싶고 물론 교과서 편집 이건 마음에 들었으니까 실리고 그런 것도 있겠죠. 이 시를 처음 볼 때 눈에 띄는 것은 직사각형 모양의 의도적인 시행 배열이다. 그러나 그 의아함은 시의 첫 부분을 읽는 순간 해결된다. 시인이 지구를 한 장의 우편 엽서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사각형이 곧 우편 엽서의 모양임을 알아챌 수 있다. 이렇게 이 시는 시 자체를 하나의 우편 엽서로 만들므로써 시인의 메시지를 인류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거의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여기에 또 뭐 이해와 감상에는 이런 구절도 나와요.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지구가 인류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뒤쪽에 가면 이제 제가 이 시에서 뭐 방이 없어서 지구라는 이제 뭐 새라든가 여러 가지 나열이 열거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파도와 무지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서 파도와 무지개는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라 그저 지구 환경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말하니까 무생물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러므로서 이 무생물도 여기 들어가면서 시인의 메시지가 보다 강렬해지더니, 그래서 이해와 감상 이걸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뭐 시를 이렇게 확대한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던 생각도 상당히, 뭐랄까, 저도 납득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써놔서 그게 좀 또 놀라웠어요. 승부욕이 강했어요. 제가 시골 학교였지만 전교에서 1등을 안 하면 제가 노트에다가 공책에다가 2등은 이미 진 거다, 이런 걸 적어놓고, 그리고 이제 뭐 중학교 들어갔을 때 제가 반장이었는데, 영어 첫 수업인데 영어 선생님이 반장이니까 반장한테 시키면서 단어에 대해서 물었는데, 제가 전혀 단어를 뭐 공부하거나 애워가지고 가지 않아서 제가 상당히 꾸중을 받았어요. 꾸중을 받는 순간에 제가 엄청나게 수모를 느꼈다고 생각했는지, 그 수업이 끝나자마자 연필 깎는 칼로 이 손가락을 베어서 노트에다가 혈서로 명세단 다시는 앞으로 수모할 이런 학생이었는데, 근데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기고 지고 이런 게 아니거든. 사실 약자의 편에 있는 거고, 외면받는 말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전혀 그 승부욕이 강하고 지기 싫어하던 사람이 많이 져야 하는 이런 문학의 세계로 가게 된 거는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의외였던 것 같고, 하여간 형하고 바둑을 둬도 제가 이겨야 되고 뭘 해도 저는 형한테 이겨야 된다, 이런 게 강했던 그런 학생이었죠. 제 형은 어릴 때에 그 이름을 알렸던 문사였어요. 어느 날 형은 그때 어릴 때 그 뭐 소년 잡지 어깨동무 같은데 가면 한국이고 뭐 강원이고 이런데 일간지에도 동시가 발표됐던, 저는 뭐 그때 당시에는 문학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고, 저는 이제 20살이 되면서 글을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형은 하여간 어릴 때부터 날렸던 사람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상당히 공부를 잘했고, 그래서 형은 저는 공부를 잘해서 아마 무슨 나중에 명문대를 가서 한 자리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20살 어느 날 보니까 얘가 시를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형이 깜짝 놀라더라고. 깜짝 놀라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20대 때 당시에는 제가 처음 시를 쓸 때는 계속해서 심하게 시를 쓸 것인가 그런 회의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훗날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시에 대한 뭐 진명도 강하고, 본인 생각에도 훨씬 나보다 훌륭한 시인이다, 좀 더 인정하고 그렇게 됐는데, 어릴 때는 전혀 저는 문학과 관계가 없었고, 또 형이 그 동시 쓰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었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그 75년인데, 1975년인데, 그때 당시에 이분이, 영어로 된 문고판으로 된 영어로 된 그 작품들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교대를 나오고, 일반제 2년제 대학 야간을 나오고, 학교에서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죠. 계절제, 방학 되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아마 그게 영문과나 영어 교육과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늘 이렇게 그 영어로 된 그 문고판 책을 읽고, 그 책을 읽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업 시간에 그걸 그대로 또 학생들한테, 그 작품들이 무슨 작품이었냐면 셰익스피어의 햄릿, 리어왕, 베니스의 상인, 마크 트웨인의 뭐 톰소의 몸, 허클베르크의 몸,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작품들을 저는 이렇게 책을 읽은 게 아니고
기어 읽은 셈이죠. 예. 그러니까 그분이 먼 옛날에 문학 스승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인상적인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중고등학교에 그 국어 교사는 거의 다 수업하는 교사고, 저는 수업을 받는 학생이고, 그리고 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느냐, 그런 교사. 그러니까 그 국어 교사들의 대부분이 다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그 수업을 하는 수업 기계, 좀 심한 표현인데 수업 기계들이었고, 학생들은 수업 받는 그 학생들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국어 선생님이 했던 말은 남아있어요. 그분이 그 문학 파트 중에서 국어 교과서 파트 중에 시 파트에 보면 이분이 약간 탄식 비슷하게 중얼거렸 했던 말이 뭐였냐면, 야, 시를 가르칠 수가 있냐? 야, 시의 답이 꼭 하나일 수 있냐? 그런 얘기를 이분이 그때 이렇게 약간 좀 중얼거리다시피 이렇게 했던데, 그때 당시에 그게 무슨 말인지 뭐 저는 몰랐죠. 몰랐는데, 시간이 좀 가고, 이분의 그 고충을, 이분이 시에 대해서 뭔가 중요한 부분을 알고 있었던 분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 시란 무엇인가 묻는다면, 움직이는 무라 답하겠다. 다시 시란 무엇인가 묻는다면, 돌아보지 않는 지금이라고 답하겠다. 또다시 시란 무엇인가 묻는다면, 무덤이 되는 말, 무덤 위에 피는 말이라고 답하겠다. 이 추운 겨울 저녁 시가 뭐냐고 묻는다면,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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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의 무용지물이라고 답하겠다. 내일 아침 깜깜한 어둠 앞에서 시가 뭐냐고 묻는다면, 헛소리, 헛소리 이후, 다시 헛소리라고 답하겠다. 다시 시가 뭐냐고 묻는다면, 나의 문자, 나의 심장, 나의 발바닥이라고 답하겠다. 또다시 시가 뭐냐고 묻는다면, 어찌 해볼 도리 없이 지금 이 순간 씌어지는 말과 침묵이라고 답하겠다. 눈 내리는 이 겨울 저녁 시란 무엇인가 묻는다면, 솟구친 한 줄, 이후의 한 줄, 다시 한 줄이라고 답하겠다. 눈 그친 새벽 시가 뭐냐고 묻는다면, 삶처럼 더 덥고 더 없는 우리들의 한때 화사한 봄날을 날아가는 배추 흰나비의 시간이라고 답하겠다. 다시 바람 불고 시가 뭐냐고 묻는다면, 뜻밖의 말, 뜻대로 안 되는 말, 뜻 없는 뜻, 씌어지는 이 순간도 모르고 그 이후는 더욱 알 수 없는 순간들의 점화, 빛 어둠, 생성하는 혼돈이라고 답하겠다. 한 번만 더 시가 뭐냐고 묻는다면, 너를 향한 빛, 알 수 없는 나, 여백의 어두운 저편, 언어로 지상에 남은 한 점 물기라고 답하겠다. 아침에 물으면 아침에 다를 것이고, 저녁에 물으면 저녁에 다를 것이다. 100번 물으면 100번 다 다르게 말할 것이다.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불피가 다를 것이다. 물을 때마다 다른 답변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 묻지 마라. 물을 수 없는 것은 그래서 더 묻게 되겠지만, 그러니 쓰지 마라. 쓸 수 없는 것은 그래서 더 쓰게 되겠지만. 20살 때부터 이제 시를 끄적거리기 시작해서 어느 날 이제 습작 시를 제 형님한테 보여줬으니까, 형님 저보다 훨씬 일찍 또 통단도 했죠. 젊었을 때 보여줬더니 형님이 어느 날 제가 쓴 습작 시에 이렇게 사인펜을 들고, 제 기억에는 제목하고 이름하고 시가 한 20평이나 30평 정도 되는 그 한두 줄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뭉개버렸어요. 제가 무안하다기보다는 어떤 적개심 같은 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형하고는 다른 시를 쓴다. 제가 아무리 어떤 선배 시인들 중에서 존경하고 좋아하는 시인이 있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뺏겨서는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만의 언어를 발명, 나만의 말하는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거는 뭐 굉장히 고행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다 보면 냉대를 받을 수도 있고, 이해를 당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감당을 해야 되고, 뭐랄까 좀 길게 보면서 자신의 그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집념도 필요하고, 자기만의 감수성도 필요하고,
그런 노력들이 가혹할 정도 제가 봤을 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남을 감동시킨다고 하는, 남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는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좀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 돈 버는 사람들의 그 욕망이라는 걸 제가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들, 돈 버는 사람들의 욕망, 집념,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집념에 과연 생각을 한다면 내가 과연 글 쓰는 사람으로서 얼마만한 집념을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가끔씩 저 자신한테 물어봐요. 잘 안 들어오면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이 다른 책을. 그리고 독서라고 하는 거는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살 때 읽었는데 저는 뭐 제 그 독서 능력이 약해가지고 도저히 파악이 안 되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책이었는데 세월 지나서 다시 보니까 그 책이 좋은 책이었구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젊었을 때 읽을 때는 아주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좀 나이가 좀 시간이 가니까 그건 그렇게 뛰어난 게 아니었구나. 그것도 책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그래서 책에 대한 그 독서법이라고 하는 것도 정해진 게 아니고, 근데 뭐 많이 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아까 제가 저기 10대 때 뭐 바둑 기본을 많이 바둑 기본을 봤던 게 저한테는 어떤 형태인가 또 다른 의미로 저 문학에 영향이 됐다고 생각해요. 어떤 책이든 가능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제가 지금까지 아무리 좋은 걸 써도 지금 이 순간 쓰고 있는 한 줄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하고, 제가 지금까지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해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못 썼다고 해도 지금 쓰고 있는 또 한 줄 중요하고, 삶은 지금 이 순간보다 길지 않다라고 제 19절에 나온 건데 이 말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바둑을 한 3급 정도 두는데 저도 어제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바둑 그 문학책을 봤던 사람이 아니고 바둑 기본을 봤던 사람이니까 어제 또 뭐 한동안은 이제 바둑에서 좀 멀어졌죠. 그러니까 바둑을 보게 되면 한 서너 시간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서 이제 지금은 별로 관심을 안 드는데, 저는 이세돌 구단이 당연히 5대 0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어제 지는 걸 보고 저도 뭐 상당히 뭐 좀 놀랐어요. 놀랐는데 뭡니까? 알파고입니까? 네. 그 승패 결과를 떠나서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이라든가 직관이라든가 이런 영역은 아직도 고요하게 아직도 오래 가지 않을까 싶고, 인간이 적어도 기계를 인간이 만든 건데, 기계를 인간이 만든 건데, 인간이 기계에 종속되는 정도가 된다면 인간의 자존심을 걸고라도 그걸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평양에서 한 15년째 살고 있는데, 여기는 알다시피 남한강이 바로 가까워. 그다음에 용문산, 중리산 또 가까이 있고, 그다음에 전철이 개통됨으로써 여기는 전철 한 4정거장만 가면 양수리에 갈 수 있고, 양수리 옆에 웅길산, 거기 제가 등산도 자주 하고 그러는데, 강 가깝고 산 가깝고, 그다음에 또 제가 사는 이 오빈 앞쪽에는 한 10만 평 이상의 넓은 들판이 있어서 개 데리고 나가서, 그다음에 이제 서울서 가까우니까 전차 타고 그림 전시회라든가 사진 전시회를 보러 당일치기로 갔다가 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여기서